작은 서점. 내가 왜 일찍부터 삶의 이면을 보기 시작했는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은희경 작가의 장편소설 새해 선물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12살 초등학생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1960년, 70년대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춘기 소녀는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데요. 앵무새가 전해준 해바라기 씨앗은 어떤 선물이 되어줄까요? 소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저희 작은 서점에서요, 전시회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캐서린 버나드 Sum of All My Work라는 전시회인데요. 캐서린 버나드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회고전입니다. 핑크팬더, 피카츄, 심슨, E.T. 등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를 유쾌한 그림으로 해석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9월 28일까지 계속되고요. 저희는 7월 한 달간 관람 가능한 티켓을 1인당 2장씩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문자 또는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지금 이 순간 어울리는 책을 세심히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책과 독자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구환회 MD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환회 M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MD님은 일주일에 책을 몇 권씩 접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루로 봐야 될까요? 네.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일주일에는 한 1.5에서 2권, 2권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읽으시네요? 전 국민 평균으로 보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표지만 보는 책은 하루에도 수십 권씩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정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책은 한 2권도 이거 겸손하게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 제목 목차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는 정말 수십 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것도 포함시켜서 한 수십 권 읽습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하세요. 그러셔도 돼요. 그럼 너무 기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그 수십 권의 책 중에서 뭔가 픽을 하신 거잖아요. 네.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어서요.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책이죠?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는 크리스틴 로젠이라는 문화비평가이자 역사학자입니다. 네. 그 제목은 경험의 멸종이고요. 멸종? 네. 약간 무섭죠? 섬뜩하네요. 네. 네. 이 저자는 지금까지 역사, 기술, 그리고 문화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한 분인데요. 네. 이 책은 국내에 소개되는 저자의 첫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는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예.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런 바람을 이루고 싶다면 제목은 약간 무섭긴 하지만 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아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읽어야 될 책이라면 이거 전 국민 필독서인데요. 거의. 아니 우리와 뭔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인가 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요. 네, 말 그대로 이 제목의 의미가요. 네. 지금 현대인들이 경험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경험의 부재, 경험이 없음이 아니라 제목이 경험의 멸종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활발하게 했던 경험이 언젠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위험이 커지고 있으니까 네.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약간 뭔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경험의 그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요즘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너 어디 가봤어? 너 뭐 먹어봤어? 그 경험에 약간 중독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뭔가 달리 지금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제목이. 저도 얼핏 보면 지금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시대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특히 현대인은 지금 1분 1초도 생각과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손으로 계속 무언가를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조작하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는 것과 보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하는 것과 보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직접 먹는 것은 경험이잖아요. 네. 근데 남이 올려놓은 먹방을 보는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를 직접 보는 것은 경험인데요. 누가 내용을 요약해서 네. 리뷰 영상을 올려놓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보는 것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하는 것과 보는 것에 혼재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너무 바쁘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기만 하는 것은 네. 진짜 경험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책에서 나온 예시를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길을 걷는데 하늘에 굉장히 근사한 무지개가 떠 있어요. 그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저는 뭐 이 경험이 좀 있는데요. 무지개가 딱 뜨면 우선 사진을 착 이각도에서 저각도에서 뭐 좀 높은 곳에도 올라서 찍고 그리고 이제 수없이 많이 뿌리죠. 네, 주변 사람들에게. 네. 그런데 하지만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진으로 담고자 하는 충동이 즐거운 현재를 오염시킨다. 그리고 모든 경험을 디지털로 기록하려는 충동이 현재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반대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게 너무 뭔가 좋은 거 있을 때 잠시 좀 나에 집중하면서 저것을 즐기자. 근데 찰나잖아요. 근데 사진으로 남기면 정말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찍고 즐기면 안 될까요? 뭔가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라는 말이 네네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맞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필름 카메라를 썼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인화하는 것도 일단 여행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네. 나중에 맡겨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무제한으로 찍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찍자마자 이거 나 잘 나왔나 아닌가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남의 반응을 살피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자가 조사를 했는데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나중에 기억이 잘 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럴까? 왜냐하면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시 네. 볼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고요. 그렇기는 해요. 나중에 어디에다 저장해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네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몇 장만 찍고 그냥 직접 눈과 가슴에 담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뭔가 이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편리해진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그 순간순간 기록들이 용이해진 건 맞는데 정말 경험으로서 나에게 남는 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게 되네요, 진짜. 네. 경험도 줄어들고 네. 그냥 줄어들기만 하면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부작용이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 이거든요. 아, 이거 참. 네. 그래서 고도로 기술이 발전을 해서 현대인에게 계속 편리함을 주고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다양한 직접 경험 그리고 삶의 미덕을 빼앗아 가고 있다. 따라서 폐해가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잃어버린 경험에 대해서 책에서 소개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3장의 제목이 손으로 써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사용에 밀려서 손글씨를 쓰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대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대부분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필기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는 공책에다가 이렇게 네. 정말 연필로 쓰고 지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 볼펜과 공책은 네. 완전 옛날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요? 정말 없어요? 다 기기 하나씩 펼쳐놓고 이렇게 손으로 두들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게 싹싹 이 소리가 나야 이게 내 지식이 되는데 저는 수학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보니까 태블릿에다 이렇게 타타타 해가지고 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자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네. 노트북으로 적는 필기가 장점도 굉장히 있긴 하지만 예. 그만큼 단점도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점일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노트북을 사용하는 학생은 경향이 강의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옮겨서 적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속도가 잘 나오니까 그런 거고요. 그 왜 기자들 이렇게 받아쓰기 하잖아요. 이렇게 다다다다다고 앞에서 그런 모습이겠군요. 지금 강의실 모습이. 일단 옮겨 쓰고 나중에 네. 보자. 네네네. 그런데 대신에 손으로 필기하는 학생은 혹시 교수님 말씀이 너무 빠르면은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그 짧은 순간 안에서도 이 내용은 중요하다, 이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꼭 적어야겠다 싶은 내용만 최대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약해서 적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선택해서 재해석을 하거든요. 재편집을 해서 내 노트에 담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걸 한다는 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능력을 키우는 건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받아 적기에 바빠서 그 과정이 생략된다는 얘기군요. 네, 물론 받아 적고 집에 가서 또 옮겨 적는 그러면 되죠. 과정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안 되게 되죠. 그 단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손글씨도 그러네.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손글씨가 단순히 손을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글자를 몸으로 기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한데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시애틀의 초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네. 손글씨를 많이 연습한 그룹이 공부 내용을 더 잘 기억했고요. 네. 약간 믿기진 않지만 공부를 더 재미있어 했다고 합니다. 우리 또 이거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 또 내일 당장 아이들에게 연필 한 다스 선물해주고 적어라 또 이러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근데 요즘 또 이게 필사책 이런 게 유행이라고 좀 들었었어요. 이런 것도 같이 해보면 좋은 취미가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정말 좋은 생각이고요. 네. 약간 많이는 아니더라도 매일 짧은 문장이라도 조금씩 써보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손글씨가 이 경험 중에 수많은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그림 그리기, 네. 악기 연주하기,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까지 모두 몸으로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특히 아이들 중에 충분히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는 자제력, 주의력, 기억력 모두 낮아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네. 또 옛날 얘기를 드리는데 네. 옛날에는 아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밖에서 놀면은 놀이터에 해질 때까지 놀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네. 나가서 막 끌고 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요, 지금은 반대로 집에서 스마트폰만 하려고 하는 아이를 네. 막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서 놀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뿐만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우리도 굉장히 이게 필요하거든요. 집에서 계속 OTT만 보고 있으면 정말 네. 피폐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좀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네.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세상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반면 사람들의 인내심은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 우리의 일상은 스마트폰 덕분에 굉장히 순조롭고 매끄럽게 변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지금은 바로 검색해서 찾아보잖아요. 네.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배달을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내가 직접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인공지능 서비스한테 이거 그려줘 말로 하면은 다 되죠. 그려주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이렇게 답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문제도 많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누구와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줘 하면 답이 안 나오죠. 네.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는 구성원끼리 굉장히 충분히 논의를 하고 네. 합의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스마트폰의 도움만을 받아서 그러니까 좌절해본 경험, 네. 실패해본 경험, 이런 극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도전에 부딪혔을 때 네. 대처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네.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험의 멸종, 뭐 아까 좀 제목부터 좀 섬뜩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종의 지금 사회적 문제라고도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해결하는 방법,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저자가 얘기를 하나요? 일단은 예상을 스마트폰 없애자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까지 과격하지는 네. 않고요. 네. 일단은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시작은 스마트폰 사용을 조금 줄이자입니다. 네. 우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해법들인데요. 일단 디지털 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안식일을 지키자. 디지털 안식일을 만들자. 오, 그리고 네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멀티태스킹을 최대한 피하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치워버리자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쉽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녁 식사 자리에 가족 구성원이 다 핸드폰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보고도 굉장히 지키기가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자는 이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보다 폭넓게 제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뭐 학교 같은 데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저자는 정확히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요.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서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만들자? 네. 아이들 난리 납니다. 아이들 다 들고 일어섭니다. 네. 아이들이 경악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작년 11월에 호주에서는요. 세계 최초인데요. 그 16세 미만에게는 SNS에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로는 저자는 스마트폰이나 OTT나 플랫폼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보통 거대 기술 기업이 운영을 하거든요. 이들의 사업도 적절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개선해 보세요 하면은 절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어떤 개인의 어떤 습관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지금 다루는 책이네요. 이 크리스틴 로젠 이 저자입니다. 이분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 어떻게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한 줄로 정리하면은 공적 영역을 확대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된 지가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그동안 현대인의 삶이 갈수록 개인화되었습니다. 책에서도 이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이 모두 다른 화면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더 심화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그냥 메신저나 화상으로만 소통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외로움과 고립감이 찾아오거든요. 당연히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의 악화로도 이어지고요. 그러므로 저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 그리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는 일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가상세계와 남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나가 아니라 진짜 현실 속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에 정말 피폐해지는 내 삶의 경종을 좀 울리는 그런 책인데 조금 좀 마음을 다잡고 이 책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게 가능해. 뭐 이미 난 배렸어. 뭐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뭔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추천해 줄 만한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읽으면서도 용기가 한편에서는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린 겁니다. 혹시 가시기 전에 듣고 싶으신 곡 있으면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났던 노래인데요. 만약에 저자가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것 같은 노래입니다. 뭐죠? 산울림의 개구쟁이입니다. 우리 그때 정말 온몸으로 뛰어놀았던 건강했던 그 시절을 좀 떠올리면서 이 곡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로제의 경험의 멸종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소개하는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환회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삶은 불타지 않지만 코너가 불탄다고 해서 여기서 열정을 공급받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네. 왜 불타는 이팔 청춘들과 학교를 다니시면서 불타야죠. 왜 자꾸 이렇게 사그라드는 멘트를 하세요? 네. 저는 어느덧 인생의 황혼을 왜 그래요? 저보다 어리신 분이. 자, 됐고. 한 살 차이 아닌가요? 네. 아니, 우리 청취자 세빈 초재님께서 오래전에 사놓고 한 페이지도 못 읽고 있었는데 불문학에서 소개해줘서 반갑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어떤 책을 사놓으신 걸까요? 아무튼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책 우리 집에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볼까? 근데 제가 오늘 책이 그랬어요. 오늘 책이 이게 저는 사실 이걸 예전에 읽었었는데 집에 항상 꽂혀 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왜 노랗게 된. 네. 빛바랜. 네, 빛바랜. 네. 누렇게 빛바랜. 네. 근데 이 책 하자 그랬을 때 좀 너무 그래서 반가웠거든요. 네. 오늘 작품은? 네. 최원정 아나운서께서 반가워한 은희경 작가의 새해 선물입니다. 네. 근데 궁금했어요. 왜 옛날에 읽은 책인데 제가 다루자고 해서 반가웠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우선 집에 있으니까 어디 가서 빌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의 여운이 되게 좋았나 봐요. 볼 때마다 저 책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 어렴풋한 그 기억이 있는데 다시 이번에 그걸 끄집어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역시 은희경 작가 하면서 진행자님의 타임머신 역할을 했군요. 그러니까요. 과거로 돌아가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제 시대의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저는 은희경 작가가 당시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1TV에서 낭독의 발견이라고 이제 연사들 모시고 그들의 인생을 듣고 책을 같이 낭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은희경 작가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2번, 3번 이렇게 출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전 친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쓴 책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최민석 작가님도 예전에 역사전의 그날 2번이나 출연하셔서 전 남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냥 아무 말 안 했을 뿐입니다. 네. 우리 은희경 작가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너무나 유명한 작가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995년 제가 대학에 입학한 해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고요. 제가 대학 입학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냥 TMI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오늘 소개할 작품인 장편소설 새해 선물로 제1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1회 네, 그렇습니다. 문학동네 소설상이었구나. 사실 이로 인해서 이제 은희경 작가도 성장을 하고 완전히 한국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을 했고 이후에 이제 출판사도 한국을 대표하는 출판사로 자리매김을 했다. 작가와 출판사가 동반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작은요. 타인에게 말 걸기,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이런 작품들이 이제 소설집이고 또 장편 소설 마이너리그, 소년을 위로해줘.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마이너리그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읽은 한국 장편 소설이었어요. 네. 이것도 TMI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기억이 나세요? 인생에 영향을 끼친 게 있어요? 90년대 후반에 정동진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에서 이 책을 펼쳤다가 다 읽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훌륭한 흡입력과 작품성을 가진 은희경 작가는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황순홍 문학상 등등 열거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은 상을 받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출판사와 함께 동반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문학동네가 사실 이 새해 선물로 좀 많이 돈을 벌었다 소위. 왜냐면 이게 100세를 찍었다면서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1995년에 상을 받은 작품이잖아요. 그러고 27년이 지나서 네. 2022년에 누적 백세 기념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은 90년대와 2000년대를 관통을 했고 네. 2010년대에도 꾸준히 사랑을 받은 그야말로 뭐랄까 대표적인 현대 한국 장편 소설인 거죠.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네. 네. 아니 근데 다시 이렇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걸 다시 읽으면서 전 이제 요즘 자꾸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 이렇게 영상화를 하는 버릇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편의 그 주말 드라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 옛날 건물에 이게 한옥식의 이제 뭐 이렇게 기역자 주택에 네. 가운데 툇마루 있고 그러면 이제 방마다 그 스토리들이 있어요. 다 다른 가족들이 사는데 가끔 나와서 툇마루에서 같이 수다 떨고 때로는 험담도 하고 때로는 도와도 주고 그런 우리 또 예전에 그 삶의 모습들이 너무 잘 표현돼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정겹더라고. 이게 보니까 배경이 삼성계연 얘기 나오는 거니까 뭐 69년, 뭐 70년 요 때더라고요. 그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그 60년대 말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가 담겨 있고 네. 또 한국어의 묘미를 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좀 소설을 읽는 것을 넘어서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 네. 그런 분이 계신다면 굉장히 참고할 만한 굉장히 훌륭한 교본이 될 좋네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이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한국말의 묘미 그 단어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면 토지를 읽어라. 근데 토지도 좋고요. 네. 박완서 선생님 작품도 좋고 네. 저는 이 작품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워낙 또 줄거리가 이게 재밌게 이게 전달이 될까요? 소설로 읽으면 엄청 재밌는데 우리 한번 최민석 작가님이 들려주는 줄거리는 얼마나 재미난지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재밌어라. 주문을 걸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밌어라. 네, 네. 주인공은 38살의 스토리 부담을 느끼지 않는 스토리 속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여성 지니입니다. 네. 네. 이 지니는 소설에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1969년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네. 지니가 이제 스스로 진술하는 1인칭 화자 소설이거든요. 이제 나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나는 조숙한 걸 넘어서 영악한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의 속내를 다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행세를 하면서 어른들을 속이곤 했죠. 네. 이런 나를 두고 사람들은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위선이 아니라 자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나는 되바라지고 조숙한 아이였죠. 아무튼 이런 나를 어른들이 예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바로 내가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들을 너무 네. 속속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비밀일까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는 네. 이제 비밀이 하나씩 나오는데 네. 이게 마치 단막극 형식으로 한 명당 하나의 비밀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발설할 비밀을 간직한 첫 번째 어른은 바로 이모입니다. 네. 이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어 과외 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 과외 선생이지 사실 중학생들한테 알파벳을 가르치고 그냥 뭐 기초 인사 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이런 이모의 교실에서 공부가 될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모의 과외 교실은 사실상 학생들의 사교장인 겁니다. 사교육장이 아니라 그냥 사교장이에요. 사교장인 겁니다. 네. 네, 롤러스케이트 장소 같은 거예요. 아무튼 이 사교장의 선생답게 이모는 발 넓게도 해외 펜팔을 합니다. 상대는 캐나다에 사는 16살 소년입니다. 성인인 이모가 어린 학생과 펜팔을 하는 이유는 자기 학생들한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예. 나 영어로 펜팔도 해. 이런. 우리 때도 이거 펜팔하면 너 영어 좀 쓰는구나. 이거 굉장한 자랑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공감 네. 확 되던데요. 네. 그래서 이모는 네. 사실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사전을 찾아서 편지를 밤을 새서 씁니다. 네. 그리고 그 편지를 학생들한테 막 읽으라고 하면서 뽐을 내는 게 네. 이게 바로 이모의 기쁨인 거죠. 네. 당연히 이런 데서 학습 효과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거기 아무런 도움도 안 돼. 막 이렇게 고자질을 하니까 결국 과외 교실에는 파리만 날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모는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캐나다 소년과의 펜팔은 접고 아예 본격적으로 그냥 냅다 군인과 펜팔을 시작합니다. 네. 남자라도 만나보자. 이건 거죠.
자, 이제 오작교를 놓는 사람이 있으니 이 오작교를 놓는 인물은 바로 이모의 친구인 경자. 네. 나는 이제 경자 이모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네. 그래서 이모가 이 군인들과 펜팔을 한다는 것만 발각이 돼도 네. 할머니와 삼촌들한테 엄청나게 혼이 날 판입니다. 네. 그래서 이모는 편지 받는 그 수신처를 주소를 경자 이모네로 해둡니다. 네. 그래서 나는 졸지에 사랑의 큐피트가 아니라 사랑의 우편 배달부가 된 거죠. 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이모는 책을 안 읽어서 문장력이 딸려요. 자꾸 그게 맞춤법 진이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반면에 나는 조숙한 사람답게 네. 독서 왕입니다. 네. 독서 여왕이죠. 그래서 이모의 편지는 자연스럽게 내가 쓰게 됩니다. 네. 이 어린 꼬마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이모가 관심을 가진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자 이제는 군인인 22살의 이형렬 씨한테 실질적으로 편지를 쓰는 유령 작가이자 동시에 이 편지를 경자 이모네에서 우리 집까지 가지고 다니는 배달하는 비밀 배달책이 된 겁니다. 네. 물론 이거를 할머니와 삼촌한테 들키면 이모는 혼이 나죠. 결국 이렇게 이모는 나에게 비밀을 공유한 것이고 그래서 나한테 빌미가 잡혀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이모는 나를 귀여워할 수밖에 네. 아니 사실은 나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모의 비밀인 겁니다. 이 진이가 사실 어린데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이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여기 네. 또 다른 사람도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이 그 옴니버스식으로 네.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고 이제 말할 비밀의 대상은 장군이 엄마입니다. 장군이 엄마. 장군이 엄마.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건 정확히 말하자면 장군이 엄마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장군이 엄마의 속내를 네.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의 속마음을 이 어린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독심술까지 해요. 네. 궁예입니다. 궁예. 소녀 궁예예요. 이 장군이 엄마가 과부인데 걸핏하면 자기 남편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순직했다고 해요. 네. 남편이 군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이 아빠가 부하들한테 얼차례를 주다가 자기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제풀을 못 이겨서 길길이 뛰다가 네네. 그 바닥에 깔려있는 못을 밟고 네. 그만 파상풍으로 죽은 거예요. 네네. 이거를 포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구국의 영웅처럼 네. 뭐 전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군이 엄마는 사실 아들의 멀쩡한 이름이 있어요. 영수예요, 영수. 김영수인데 이 김영수라고 안 부르고 장군이 되라는 뜻으로 장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렇게 본인은 장군이 엄마로 네. 자리매김된 겁니다. 아무튼 이 장군이 엄마는 장군이를 진짜 장군으로 키우려는 마음을 먹고 아침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네. 근데 이 훈련이 웃겨요. 장군이 되려면 네. 뭔가 뭐 대단한 뭐 전술을 짜거나 뭐 아니면 신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 훈련은 마치 초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마인드 훈련. 모든 건 마음먹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맞는 얘기긴 한데. 정신일도 하사불사. 네. 그래서 첫 번째 정신훈련으로 장군이는 아침마다 삼국지를 읽습니다. 예. 이걸 소리 그냥- 높여 읽어요, 아주. 그냥 네. 읽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소리 높여서 네. 낭독의 발견 시간이죠. 소리 높여서 읽으니까 그걸 듣고 있던 나의 할머니, 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친이도 그 훌륭한 어른 된다는 책 좀 읽게 하자 이러면서 빌려달라고 해요. 네.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1969년입니다. 그렇죠.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말을 장군이 엄마가 냅다 합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계집애는 계집애일 뿐인데 뭔 책을 읽혀요. 이런 식으로 자격지심 가득 찬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자 옆에 있던 이모는 자기는 계집애 아니었나? 흥치뽕! 거리고 할머니는 이제 막 폭발 일보 직전의 화산처럼 씩씩거린 거죠. 네. 12살이지만 조숙한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장군이 엄마한테 복수를 할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나는 조숙한 걸 넘어서 당시에 영악한 아이였습니다. 네. 진정한 복수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한테 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나를 아프게 한 네. 사람이 자기보다 더 아끼는 사람. 네.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면 상대는
더 아파한다. 그렇죠. 이걸 알았던 거죠. 아, 정말 상책이죠, 이게. 네. 그렇죠. 누굴까요? 네. 장군이 엄마니까 장군이죠. 그렇죠. 네. 네. 장군이 엄마가 가장 네.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며 훗날 장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네. 장군이를 대상으로 복수 프로젝트를 대감행하는 거죠. 네. 진이는 장군이가 자기를 짝사랑하는 걸 압니다. 이때껏 진이는 장군이한테 일종의 희망 고문을 하면서 둘의 관계를 유지해온 거죠. 언젠가는 요 관계를 써먹을 날이 올 거다 네.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 학교에 서울에서 전학을 온 군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마침 반장이에요. 이 반장 범진이가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장군이한테 슬쩍 정보를 흘립니다. 네. 장군이는 당연히 네. 질투를 그렇죠. 하겠죠. 엄청나게 네.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 전에 하굣길에 반장이 따라오면서 가방에서 뭔가 꺼냈는데 애들이 따라오니까 갑자기 집어넣어버리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이는 그때 그게 하얀 종이로 보였기 때문에 네. 그게 마치 편지 같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가짜 뉴스를 흘립니다. 가짜 뉴스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유인책인 거죠. 가짜 뉴스였던 네, 네.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진이는 마당에 앉아서 편지처럼 보이는 그 종이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예. 그 옛날 집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그 디귿자형이고 네. 가운데 수도 있는 네, 그 네. 예, 거기 우물가 있고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 같이 거기 뭐 평상 같은 데 있잖아요. 평상 있고 그렇죠. 예. 네. 거기 앉아서 이제 흰 종이를 보고 있는 거죠. 장군이가 집에 오니까 네. 그 편지처럼 보이는 그 종이를 들고 변소로 갑니다. 이게 또 수세식이 아니죠. 옛날에 이제 다 왜 푸세식이라고 했던 그렇죠. 재래식 변소인 거죠.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재래식 변소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네. 빈손이에요.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는 거죠. 분명 그 편지가 손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버린 거잖아요, 진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운명은 언제나 주인공 편입니다. 곧이어 네. 변소컨에서 장군이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네. 나는 이제 득달같이 장군이 엄마한테 달려가서 외칩니다. 장군이가 똥통에 빠졌어요. 어떡해. 그렇게 장군이 되라고 붙인 장군이의 별명은 네. 이제 똥장군이 그러니까, 됩니다. 여기 또 워낙 옛날에 그 이제 시골 마을들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학교의 소문이 다음날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장군이 똥장군 됐어요. 네. 나는 이렇게 이모, 네. 장군이 엄마, 그리고 이제 양복집 아저씨. 이 아저씨는 병력 기피자예요. 또 하숙방 선생들의 비밀을 네. 하나 둘씩 파악하면서 점차 어른들의 세계로 진입을 하죠. 그리고 어른들은 이런 나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네. 표면적으로는 나를 더욱더 예뻐해주고 실제로 나는 이들 앞에서 예쁜 어린이를 연기하면서 자라납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 스토리의 전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설은 이렇게 어린 시절을 조숙하게 보내서 네. 어느덧 38살이 된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네.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 소설의 그 재밌는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한 10분의 1도 안 돼. 아니에요. 20분의 그렇죠. 1? 그러니까 요런 식의 자잘하면서 우프게 만들고 진짜 막 무릎을 치게 하는 아주 재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줄거리 좀 들었으니까 예, 조금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분위기 좀 환기할까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막 땀이 나요. 뭐 곡 하나 좀. 예. 새해 선물이잖아요. 네, 새해 선물. 네. 네. 제가 또 이런 1차원적인 선곡은 지양하려고 했는데. 뭐 파랑새 이런 거 나오나요? 네. 배경이 네. 60년대이기 때문에 예. 좀 올드한 방식으로 네. 새가 들어가는 노래를 찾았고요. 대신 이제 조금 2020년대, 네. 2010년대 정서를 가미하기 위해서 혁오의 큰 새 찾아왔습니다. 네, 네. 좋은 선물이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은희경 작가의 네, 새해 선물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인간 군상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작가는 그 재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비밀을
독자에게 이제 발설하는 방식으로 썼는데 사실은 이 인물들이 다 어찌 보면 상징하는 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집약적인 경제 개발을 하던 시기에 나올 법한 인물들이에요. 네.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인물들이죠. 예컨대 군대에서 얼차례를 준 장군이 아빠. 그리고 남편만 보고 살다가 이제는 아들만 보면서 사는 장군이 엄마. 또 학교에서는 양반인 척했지만 사실은 아주 세속적인 선생 뭐 이런 인물들이 결국은 과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그 병폐를 내면화한 존재들이지만 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실수를 저지르고 또 그렇기에 타인의 실수를 용인하고 덮어줘요. 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보다 모든 것이 허술했지만 과거에는 서로의 관계가 덜 엄격했고 좀 더 관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 소설이 지금의 독자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와 비교해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소설을 예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니까 또 새로운 재미로 느껴지는 그런 매력을 느꼈어요. 그 진이라는 친구가 이제 화자인데 12살로 나와요. 5학년이잖아요. 네. 내가 5학년 때 이렇게 발칙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조숙할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하면서 계속 봤는데 굉장히 이 화자는 이 친구는 철학적이고 말도 잘하고 굉장히 어떤 깊은 깨달음을 다 저희 통찰한 친구처럼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약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너무 아이답지 않은 12살 아이답지 않은 그렇죠. 묘사들을 하잖아요. 그 장치를 좀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38살의 내가 12살 시절의 나를 회상해 보는 작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화자는 12살의 내가 아니라 12살 시절을 기억하는 38살의 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 화자가 구사하는 언어는 38살의 그렇죠. 언어가 문득문득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이 소설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12살이 이런 그 표현력을 구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12살의 진이는 또래는 물론이거니와 여느 어른보다 더 철학자 같은 면모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가는 진이를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또 보이는 나와 실제의 나를 구분하는 인물로 설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이는 나는 네. 어른들 앞에서 예쁨을 연기하는 그쵸. 어린이지만 실제의 나는 아무에게도 고백은 안 했지만 애처럼 행세하는 그냥 속은 이미 어른이었다. 이런 설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이가 철학자처럼 진술을 하고 어른보다 때로는 네. 더 어른 같은 설정도 이 작품 내에서는 나름의 논리를 가지는 거죠. 네, 이 보이는 나와 바라보는 나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항상 사건을 두 면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굉장한 통찰이었던 것 같은 게 우리 살면서 그런 적 너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비춰지지? 근데 또 내가 이제 바라보는 내 시점에서는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네. 이 성장기 주인공의 이런 냉소와 통찰이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이의 이런 면들 좀 도드라지는 부분을 좀 읽어보면 청취자분들도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좀 네. 예시로 한두 문장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 이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모가 이영렬과 연애를 하는데 너무 끌려가는 걸 보고 진이가 이 관계를 진단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모처럼 감상적인 사람은 삶을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한다. 아니, 삶이 자기를 배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는다. 자기의 행복과 불행의 조종관을 통째로 타인의 손에 쥐어준다면 그 타인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잠시일 뿐이다. 그게 5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남녀관계 밀당의 어떤 그 함수관계 그런 걸로 지금 이미 다 알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또 많은 다른 네. 성장 소설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성장 소설의 주인공은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진이처럼 네. 되바라진 네. 일찍 성숙해버린
그래서 이런 진술이 가능한 인물들이고 대부분 작가들의 어린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뭐 흘러가서 이 글을 내가 쓰고 있다. 네, 그렇죠. 라는 형식으로 이제 기결되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정말 그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네. 아주 순박한 눈으로 보는 반대편에 있는 네네. 소녀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뉠 겁니다. 네. 예. 그거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뭐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다른 문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37쪽에 네. 보면 이런 네. 표현이 나옵니다. 미운 정까지 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운 정보다는 미운 정이 훨씬 너그러운 감정이기 때문이다. 맞아, 이 문장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모를 대하는 태도인 거잖아요. 이모한테는 그렇게 이상한 욕도 많이 하고 무시하고 구박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그 자기 딸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쵸? 심한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이 시대와 이 소설의 맥락에서 보자면 사실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관계는 사랑스러운 관계라고 맞습니다. 보기도 어려운 거죠. 네. 그만큼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킥이라 그래야 될까요? 제일 네. 재미난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 사춘기 소녀가 막 삶의 희노애락을 이제 그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이제 배우는데 제일 웃겼던 게 성에 대해서 깨닫는 그 주요 장면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차마 그 단어들을 쓰지 못하겠는데 본인이 스스로 깨쳐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 내가 한 5학년 6학년 때 그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는데 난 그때 어떻게 풀었지 하면서 나를 좀 반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약간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네, 네 저도 그 기억이 나고요. 그런 그 성장 소설들이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년이 주인공인 소설에서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녀가 주인공인 성장 소설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뭐 프랑스 소설에서는 몇 개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잘 담겨 있어서 네. 더 재미가 있었고 예. 무려 100세를 찍게 된 힘이 거기에 네.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어떤 분에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이야기, 네. 재밌는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 소설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0년대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싶은 분 혹은 네.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그 그리스어에서 출발한 아네모이아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네. 내가 살아보지 않은 60년대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것에 대한 향수까지 느껴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 소설을 추천하고 마지막으로 진짜 한번 소설 써보고 싶다. 네. 네. 소설을 한번 연구하면서 내 그 재료로 한번 삼을 텍스트가 필요하다. 그런 분한테는 이 소설 후회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그냥 누구나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은희경의 새해 선물. 시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주 그 제목 바로 뒤에 자크 프레베르의 시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주 늙은 앵무새 한 마리가 그에게 해바라기 씨앗을 갖다 주자 해는 그의 어린 시절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네. 이래서 이 책의 제목이 새해 선물입니다. 근데 장편 소설 새해 선물에는 새해 선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독자들한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제가 아까 마음이 급해서 반드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반드시 추천합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 대충 저희가 다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하셔도. 네, 은희경 작가의 장편소설 새해 선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민석 작가님과도 인사 나누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원정이었습니다.